아, 진짜 머리를 다 뜯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 왜냐면 머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엄청 완전히 막 머리가 빨개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망치로 때리고. 지끈지끈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최근 피로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통이 생기면 그냥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기고 진통제에 의존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두통이 계속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뇌혈관 이상이나 다른 원인의 질환이 없는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통에 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긴장을 만약에 받았을 때 네. 혹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예, 혹시 안희상 아나운서는 굉장히 이쁘셔갖고 그런 경험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예. 네, 갑자기 없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교수님. 저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아주 일찌감치 그냥 꽉 잡았죠. 네.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긴장하게 되면은 네. 일단 밥맛이 아마 없을 겁니다. 밥맛이. 맞아, 먹고 싶은 것도 그래서 없고 그렇게 잠도 되면- 안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밥맛이 없어진 이유가 네. 우리가 이게 그 장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맛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은땀이 날 수 있겠죠. 식은땀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흔히 뭐 사람들이 이야기 벌렁벌렁 할 정도로 막 빨리 뛴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저희들은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동공이 또 축소가 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모든 증상들은 이제 자율신경계 기능의 이상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는 것인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탐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변화라도 이제 탐지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네. 아울러서 긴장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전신 근육뿐만 아니라 이 얼굴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네. 뭐 그런 것으로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가 워낙 뭐 복잡하고 또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늘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아,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두통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스 신화에 그 제우스 아시죠? 네. 그 제우스는 인간과 그 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제우스도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종이 처음 종이인데 그래서 파피루스도 보면은 두통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두통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두통 굉장히 그 오래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 사람 중에서 두통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중에서요? 예. 아니 그렇게 오래된 역사라면 글쎄요, 누굴까요? 제가 생각에는 네. 뭐 아마 이브 같습니다. 아담 이브의 이브요? 아담과 이브. 왜냐하면은 아. 그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무화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한번 긴장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때 굉장히 두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두통을 처음 경험한 사람은 아마 이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아담은 모르겠고 이브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그 좀 최초에 아마 두통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 두통이라면은 우리 굉장히 이제 안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프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통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 뭐 두통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두통 있는 게 안 좋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뭐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너무 싫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몸의 그 방어 기전을 생각할 때는 네. 이 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개 예를 들어본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 네. 우리가 무릎 아프면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쉬죠. 그다음 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계속. 걸어다니고 하다 그래서 거의 무릎이 그냥 거의 망가지게 되겠죠. 네. 두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두통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일을 갖다 안 하려고 하게 되는데 만약 두통이 없다라면은 계속 과로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맞아요. 많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신호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통이 생긴 그 환자들의 표현이 글쎄 저는 막 망치를 뒤에서 때리는 것 같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사실 뭐 영어 표현은 딱 단어 한 가지입니다. 네. 그 헤드이라 그래서 헤드하고 에이크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머리가 아픔. 예, 그거 네, 아픔으로 그러는데 심플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두통 환자를 많이 진료를 할 때 보면은 사실 젊으신 분들은 그 굉장히 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그 다양해요. 심플하시고 아, 그다음에 심플합니까? 예, 굉장히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보면은 뭐 우리하다, 아, 우리하다. 뭐 숨북거린다, 에? 뭐 한다? 숨북거린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거 알게 된 숨북거린다, 네. 그다음 아린다, 아린다. 찌릿찌릿하다. 이런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제일 그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그 공보의 생활을 전라도에서 했는데 네.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 머리가 거식에서 왔다. 딱 맞는 표현이네요. 아니,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어떤 뭐 내용이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옆에 같이 진료보는 뭐 우리 간호사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은 네. 그래서 제가 거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다음 국어사전에 혹시 나오는가 싶어서 네. 봤더만은 그랬더니 단어 뜻이 나와요. 어떻게요? 그래서 거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어떤 사람 이름을 지칭하기 곤란할 때 하는 말이라고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네. 그 굉장히 그 한 단어 가지고 그 내용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네. 혹시 황산벌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황산벌의 이문식 그 배우의 극중 이름이 거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거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전라도에 있으면서 거식이 굉장히 네. 그 친근해졌고 요즘이야 뭐 조폭 영화도 보면은 형님 쫓게 거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하십니다. 그냥, 예,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런 뭐 거식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요즘에는 뭐 친근하게 뭐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만큼 두통의 그 양상이 그 통증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그래서 거식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환자가 어느 정도십니까? 사실 이게 두통은 일생 동안에 사실 경험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환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많죠. 예. 많죠. 근데 사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은 제가 생각에는 딱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거나 인간이 아니다. 두 네. 번째는 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뭐 굉장히 뭐 선천적인 질환을 네. 즉 앓고 누구나 있거나. 두통은 예. 경험한다. 네, 그래서 뭐 자료에 의하면은 한 90% 이상 그 사람들이 뭐 두통을 일생 살면서 경험을 한다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여자들이 조금 남자 좀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여자들이 한 66%, 네. 남자들이 한 57% 정도가 1년에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외래에도 보면은 하루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는 두통으로 실제로 병원에. 신환이죠. 예, 네.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네. 그다음에 다른 과 진료를 갖다가 받으러 왔는데 두통에 있어서 제 외래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질환 때문에 다른 과 입원했는데 두통 때문에 입원 중에 협진을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두통은 뭐 주위에서 굉장히 참 흔하다. 예, 흔하게 볼 수 있는 네. 증상 중에 하나로 또 생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두통은 다 뭐 경험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두통이 생겼다 사라지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아 혹시 내 머릿속에 뭐 이상이 지금 생겼나? 뭐가 생겼나?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예, 뇌 자체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뇌는 통증을 못 느끼는 기관이군요. 그렇죠. 근데 두통을 왜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여러 군데에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통을 느끼는 건데요. 네. 첫 번째로 보시면은 두개골 밖에 있는 피부라든지 동맥, 근육, 골막 등의 구조물. 두 번째로는 눈, 코, 귀, 부비동 안면 구조. 세 번째로는 두개각 내 정맥동 및 주위 조직. 네 번째로는 뇌 저 부위의 경내막과 여로동맥.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척두동맥과 경막 외 뇌동맥. 여섯 번째로는 뇌신경과 상부 경추신경. 이러한
다양한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통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두통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한쪽, 특히 한쪽 머리가 그럼 편두통을 이렇게 동일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두통을 저희들이 이제 편두통하고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편두통에 이제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긴장성 두통보다는 통증 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두통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편두통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편두통은 그 긴장성 두통보다는 그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 정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여자가 좀 많아서 그 한 20%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가 우리가 그 편두통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고 그리고 편두통의 빈도 순인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편두통을 앓고 계신 40대 여성 만나보겠습니다. 편두통은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이제 대학교 그러니까 20대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이제 뭐 TV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묶잖아요. 진짜 저도 한번 묶어봤는데 진짜 완전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묶으면 좀 낫고 심한 말로 저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든요. 이렇게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고 근데 편두통이니까 쉽게 생각했죠. 예. 주위에서도 뭐 다들 애기 엄마들은 잘 아프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TV 화면이 있으면 그 전원이 플러그가 탁 뽑혔을 때 윙 하고 이렇게 탁 전원이 나가잖아요. 까맣게. 어쩔 때는 가운데부터 싹 나갔다가 이렇게 막 꾸물꾸물 하듯이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태양을 봤다가 딱 떴을 때 이상한 잔상이 막 생기듯이 그렇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상한 이제 잔상이 나타난다든가 눈을 뜨고 있어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지러우면서 그렇게 심하게 아프죠. 그게 뭔가 뇌를 관통하는 듯한 그런 통곡이라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프려고 하면 너무 아프겠다 생각하니까 또 오늘 하루가 완전히 그렇겠다. 우리 저기 술 먹고 고생하는 그 고통 아시죠? 근데 그거의 몇 배거든요. 심한 말로 하면 이제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하거든요. 이게 아픈 게. 근데 아프려고 하는 그 순간이 딱 오면 막 두통약 찾고 막 그러는데 약을 딱 먹었는데 그 오려고 하는 그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전혀 안 아프고. 그러니까 왜 텔레비 보면은 저기 사람들이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아프면 오바이트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다 올려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런 걸 못 느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아, 정말 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앓으셨는데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야 이제 병원을 찾으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1차 두통 환자 이렇게 자막이 나왔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두통은 뭐 크게 1차 두통, 2차 두통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1차라서 먼저 아프고 2차라서 뒤에 아픈 건 내용이 아니고. 보통 그래서 1차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원인을 좀 찾지 못하는 경우, 원인이 없는 경우 같은 저희들 1차라고 이야기하고, 2차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것 보통 저희들 2차 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증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진단 기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셨습니다. 나왔다시피.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다 두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또 두통이 이제 심해져서 다시 오셨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불빛이 하고 뭐 안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야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시야 전조 증상이 있는 이게 전조 편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그 두통이 생기기 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 이상을 저희들이 다 통틀어서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양상이겠죠. 그래서 시야가 어느 한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뭐 그런 음성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밝은 빛이 보이는 듯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죠. 이 주위가 밝은 빛을 갖다 띠면서 이렇게 시야는 장애는 없는 이런 양성 증상이 있는 그 환자들도 있고, 네. 이 위에 같이 시야가 안 보이는 음성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각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감각 증상은 이게 한쪽 팔이 저리거나 무디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언어 장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전조가 있는 편두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전조 편두통의 증상을 모두 만족하면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조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뭐 단순히 뭐 한쪽이 아프거나 뭐 오심 구토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다 또 동반되어 언어 장애, 감각 장애까지 올 수 있다면 그냥 뭐 가볍게 편두통을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편두통은 어떤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옛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관성 이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됐다가 혈관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두통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디 머리 혈관이요? 예, 머리 혈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이런 3차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3차 신경에서 나오는 염증성 물질들이 뇌에 통증을 유발시킨다 하는 그런 그 염증성 이론이 요즘에는 많이 설명을 그러면 되고 저 있습니다. 3차 신경을 왜 자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편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가.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네. 조금 전에 그 환자분 설명하셨지만 술 같은 거 먹더라도 저분 같은 경우 굉장히 두통이 심할 맞아요. 수 술 먹은 있거든요. 다음 날 머리 아픈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두통하고 네. 생긴 두통하고는 분명히 좀- 환자분 느끼십니다. 다른 거. 예. 그러면 저런 뭐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든지 아니 음식을 뭐 특이하게 이거 먹으면 뭐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의해서 굉장히 악화나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두통이든지 간에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밥을 안 먹어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네. 기후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럼 요즘처럼 추워진다? 그럼 악화되면 이게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잘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잠을 많이 자더라도 생길 수도 있고, 잠을 적게 자더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맞아요. 네, 적당히 다 잠을 경험이 자야만이.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거는 저희가 그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이런 걸 음식을 좀 피하라고 저희들 두고 있는데, 네. 흔히 이런 그 음식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흔히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술, 뭐 치즈, 식초, 적포도주, 바나나, 그다음에 초콜릿, 뭐 소시지, 핫도그, 양파 이런 음식들을 먹는 네. 경우에는 근데 교수님 보니까 이 음식 종류가 술을 마시면 항상 안주로 등장하는 이 음식이 같은데요? 예, 술을 평소에 많이 드시는 아니 모양입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편두통 환자들 중에서 네. 뭐 약물에 대해서도 반응이 별로 없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식생활 패턴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외래 오셔서 이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문진하다 보면은 특정한 음식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를 본인은 그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과 두통이 연관 있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꼭 약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그게 편두통에 연관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식생활 패턴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더라,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편두통이 생기거나 두통 생기면 약부터 찾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진통제 보통 그런 두통약 뭐 몇 개쯤은 상비약으로 갖춰놓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편두통은 일반적인 그 진통제, 네. 뭐 저희들이 뭐 아세토아미노펜이라든지 타이레놀 이런 진통제에도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에 오시지 않겠죠. 그렇죠. 나으니까. 예, 근데 편두통은 사실 만성적이고 재발을 굉장히 잘하는 그 질환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를 갖다가 자주 복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은 그 과다 복용한 그 자체가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래서 진통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난 약 먹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좀 원인을 찾아보겠다 싶으면 병원에서 어떤 검사 받게 되죠? 예,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두통의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1차성 두통, 즉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 왔을 때 문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두통의 원인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은 일단은 팔을 들어보라는 거는 근력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얼굴 감각을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뇌신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얼굴의 감각이라든지 뇌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 쪽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봐야 되겠고, 이 화면은 지금 동공을 보는 건데 동공에 축소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빛 반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지주막과 출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으로 뇌혈관 촬영을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두통 있는 환자를 MRI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2차성 두통을 갖다가, 즉 원인이 있는 질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MR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병력 청취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상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2차성 두통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2차성 징후가 보이는 환자들은 저희들이 당일 응급으로 MRI 촬영을 해서 당일 크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 뇌에 이상이 있을까 봐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다양하게 거치네요. 네. 그런데 큰 이상은 없고 그냥 단순한 편두통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죠? 예, 일단은 편두통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화면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일반 진통제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런 트립탄이라는 약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트립탄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A라는 약물에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또 B라는 약물에 반응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A라는 약물이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B라는 약물을 갖다 서로 바꿔서 이제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에도 뿌리는 약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네. 그렇지만은 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약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오래된 약물입니다. 엘고트라는 약물인데, 엘고트? 예, 이 트립탄이라는 약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요즘엔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부작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진통제 말고도 이런 메스꺼운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항진통제라는 그런 약물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치료가 예방치료죠. 예방치료인데, 이 예방치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편두통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빈도, 그다음에 지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급성기 때 쓰는 이런 약물의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예방하는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유럽이 이런 예방하는 약물의 그런 진단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방하는 약물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네. 그럼 편두통이 이게 과연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발이 잘 되더라고요. 사실 이 편두통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생활 패턴에 의해서도 악화, 완화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식생활 패턴의 그런 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편두통은 완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편두통은 여성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폐경기라든지 이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편두통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편두통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의 치료 방법이 꼭 병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는 가능하다. 예,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이런 편두통과 또 구분해야 할 통증이 있다고요. 같은 뭐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편두통이 아닌 경우. 일단은 지금 보통 우리가 한쪽만 아픈 경우에도 네. 우리가 사실 모든 분들이 이제 편두통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 한쪽만 아프면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군집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는 그런 병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은 굉장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티피컬한 한 그런 증상인데요. 그래서 통증 부위는 안구나 안구 위, 관자놀이 부위의 통증이 있고 지속 시간은 15분에서 3시간 정도로 굉장히 편두통보다 굉장히 짧죠. 짧지만은 편두통하고는 반대로 굉장히 그 하루에도 많게는 6번, 8번씩 두통이 생기시는 분도 많고 특징적인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눈이 충혈되거나 그다음에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거나 눈꺼풀이 붓거나 그래서 통증이 있는 그 기간 중에는 이게 막 사람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다 그러죠.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쭉 흘리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증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죠. 그리고 네. 이마에 땀이 나기도 하고 동공이 축소되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징 증상은 제 환자도 그렇지만은 그게 매년 그 비슷한 시기에 꼭 통증이 옵니다. 가을이면 가을. 봄에만 편두통이 온다. 근데 네. 이게 편두통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네. 하루 중에도 보면은 꼭 일정한 시간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시간 되면 두통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는 그런 이 두통 중에 하나가 군집성 두통이라고 그럼 이야기할 이럴 수 때도 있습니다. 무슨 뭐 약을 먹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 같이 급성기하고 우리가 그 만성기 예방하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 산소를 투여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네. 급성기 때는 막 병원에 빨리 와서 네. 이런 산소를 투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하면은 이런 군집성 두통도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증상만으로는 우리 스스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별 큰 문제 없는 두통이려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혹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요? 제가 오늘 빨간불, 노란불 많이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약간 겁 주셨어요. 그래서 두통은 일단 빨간불로 가기 전에 그 우리 몸에서 주는 노란불 정도로 경고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럴 때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예, 브레이크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노란불이 우리가 왔을 때는 일단은 병원에 와서 그게 빨리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원에서 빨리 진단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히 2차선 두통, 즉 동맥박리라든지 그다음에 뇌정맥 혈전증, 뇌출혈, 그다음에 뇌종양 같은 이런 우리 몸에 굉장히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진단을 굉장히 늦게 되고 그다음 치료도 늦게 하기 때문에 네. 예후도 예후도. 별로 예후는 좋지 않겠죠. 네. 그만큼 그 신호 감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실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뇌에 이상이 생겼던 환자 2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에 이빨도 아파보고 했는데 이빨 치통 제일 심하게 나오잖아요.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 그게 머리로 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아플 정도로 엄청 완전히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생활 하시는데 업무를 보신다거나 그런 건 아예 안 되죠. 그 전날 하루 이틀 정도는 아예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게 토요일 일요일 겹치다 보니까 응급실 올 생각도 못하고 일단 MRI 찍어봤으니까 찍어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병은 아닌 줄 알고 머리만 아픈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집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틀 동안 그래 보니까 너무 이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큰 데로 바로 왔죠. 그러면 실제 두통에 또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나던가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무 증상도 없어서 머리만 아프고 해. 그리고 요 병원 오기 전에 한 2, 3일 전부터 해가지고 구역질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 전에는 요 오른쪽 팔, 왼쪽 팔에 좀 전기 오는 같이 찌릿찌릿한 그런 게 있었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그랬지만 죽고 싶은 마음도 그런 죽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너무 아프니까. 지금은 뭐 진짜 좋죠. 뭐 활동하는 것도 뭐 별 지장도 없고 하니까. 그동안에 회사도 다녔었는데 지금 꾸준히는 못 다니더라도 한 번씩 다니거든 회사는. 앞으로도 뭐 회사 복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몸 관리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임신 진단을 이제 6주 때 임신 진단을 받고 나서 계속 경미한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 계속 가서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이건 임신하면 여자들이 좀 이제 부인들이 많이 아프니까 타이레놀을 계속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타이레놀 먹어도 머리가 좀 계속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 응급실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액으로 놔주는 타이레놀 제가 처방을 받고 집에 오는 길에 구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 뒤로부터 계속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머리만 들면 구토가 나고 또 누워있으면 또 쉬고 누워있으면 또 괜찮고 또 머리를 들면 또 계속 구토 증세가 나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머리를 다 뜯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아파요. 왜냐면 머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기어서 그때 제가 잠시 기억 중간중간 나는 게 제가 샤워를 하러 딱 들어갔었는데 왜냐면 이제 귤을 먹고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엄마가 이제 좀 샤워를 하고 시설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옷은 벗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옷 벗은 채로 욕실에 한참을 있었던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뒤로부터는 또 제가 기억이 없고요. 지옥과 천국이죠. 그때는 머리가 들 수 없어서 정말 기어다니고 머리를 이제 바닥에 두고 이제 기어서 화장실을 가고 제가 소변도 제 스스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숨만 끊어지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잠만 자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병이라는 생각을. 왜냐면 임신 중에 있었고 당연히 입덧이라고 다들 믿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MRI 촬영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거를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촬영한 사진을 보고 남편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더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조금 더 정말 신경을 썼더라면 빨리 병원에 와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자기는 이제 저를 위한다고 이제 열흘 동안 침대에서 잠만 재웠으니까 되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가족들도 잘 알지 못할 정도의 그 질환, 뇌, 정맥, 혈전증 두 분 다 이제 그런 병명이셨던 거죠. 네. 혈전이라는 게 이제 피가 덩어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렇죠. 뇌 정맥에 그런 혈전이 네.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그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예, 분, 그래서 두 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나왔던 여성분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희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칭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인터뷰 중에서도 보면은 잠만 잤다고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이 부위가 시상이라는 부위고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의식을 담당하는 부위고 하기 때문에 이 양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잠만 자는 그런 증상을 챙길 수가 그럼 있죠. 흰색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일단 이게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피가 얼마큼 잘 가는지 그 내 혈관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은 피가 잘 가죠. 네. 근데 이 반대편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혈전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고 이건 옆에서 본 사진인데 예. 이 중간에도 이렇게 피가 가야 되는데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 소견, 그다음에 그 혈관 촬영 소견으로도 이 환자는 뇌정맥 혈전증에 굉장히 합당한 네. 그런 소견이었고 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처음에 인터뷰하신 환자분인데 남자분이시죠?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MRI를 촬영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듣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저한테 왜 이래 오셨고 그리고 제가 진찰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왼쪽 팔이 막 저리시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바로 그냥 그 MRI씨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원을 시켜서 치료한 진료 케이스인데 중에 그런 증상이 와서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네요. 그 병원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 MRI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왼쪽과 비교해서 오른쪽이 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희게 보이는 부분은 피가 안감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그 소견이 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그 뇌 혈관을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혈류가 잘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두 아이 사진을 미뤄봤을 때도 이 두 환자는 뇌정맥 혈전증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뇌정맥 혈전증. 임신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연관됩니다. 네. 예, 연관되고 그래서 이런 뇌정맥 혈전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동맥의 이상이 생기는 그런 뇌경색과 좀 다르죠. 정맥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환자의 대부분 한 75% 이상이 두통을 호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 좀 많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원인으로는 뭐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감염, 쉽게 얘기하면은 뭐 뇌측수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상, 탈수, 뭐 백혈병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같은 경우에도 그 임신 중에는 그 혈액이 과응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뇌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뇌정맥 혈전증은 한 85%에서는 이런 원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15%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 이런 뇌정맥 혈전증 원인을 갖다 분석해 본 결과로는 외국과 다르게 원인을 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나라에서 좀 더 많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한번 두통 검사를 받아봐라. 뇌에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의심된다.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마 네. 오늘 이 두통 이게 강좌 중에서 꼭 한 번쯤은 기억을 하셔야 될 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두통이 이전의 두통과는 다른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시작됐을 때, 두 번째로는 두통이 수위로 혹은 수제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이 케이스가 두 앞에 인투베했던 그 환자 두 분에 아마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럼 세 번째로는 과로라든지 긴장, 기침, 용변 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상황은 우리 뇌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두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머리 안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됐을 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행동 이상, 졸림, 의식 소실, 기억력 감소, 운동이나 감각 이상, 시력, 보행장애, 균형 감각 상실 등 이러한 뇌신경이라든지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 촬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간단한 그 두통이라도 정말 이 삶의 질이 뭐 지옥과 천당쯤은 아니더라도 확연히 달라지는 걸 아마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두통은 경험도 다 있으시죠?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가끔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거나 물건을 들 때 네. 갑자기 머리에 뭐 두통이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찢어지듯이 아파요. 네. 뇌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MR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두통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좀 힘을 줄 네, 때 네. 이렇게 두통이 나타난다. 네, 네. 근데 MRI상은 괜찮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반드시를 강조하면서 제가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될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구토라든지 뭐 무거운 것을 들 때 두통이 생기는 그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뇌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고, 제가 부부 생활할 때 어떠냐고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부 생활할 때도 이렇게 극심한 두통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뇌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중한 그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진짜 응급으로 검사를 해서 출혈에 된 부위가 만약 있다라면은 치료를 하셔야만이,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흔히 우리가 그 복상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네. 이런 뇌지주막과 치료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중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촌각을 다투는 그런 네. 예,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처음에 깨병인 줄 알았는데 자주 아프다고 합니다. 네.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또 아이들도
그 두통약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두통 또는 편두통 이런 거 올 수 있는지요? 어른들과 다르게 그 소아에서는 이래 편두통 환자들이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부모님들이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저렇게 꾀병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그 토하는 것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그 소아 편두통 한번 의심을 하셔야 되고, 또 기질적 원인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아는 그 지인의 그 애도 지금 취학 전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두통이 있어서 병원 가보니까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다행히 이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두통을 있다고 그냥 약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를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머님. 네. 보통 그 통증, 머리 아프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저는 관자놀이를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왜 머리를 이렇게 끈으로 싸매서 그냥 있는 한껏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럼 좀 괜찮은 것 같다. 실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두통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신의 근육 긴장, 그다음에 얼굴 근육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를 동여맨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마사지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두통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히 접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두통을 예방하는 습관을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통을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다. 자, 두통 음식,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 편두통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은 먹었을 때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뭐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맛있는 거 많은데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수면을 일정하게 우리가 잘 수 있는 그런 수면 습관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페인은 이게 그 섭취를 많이 하다가 먹지 않는 경우에는 금단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는 되도록 피하시고, 네. 그다음에 목이나 턱관절, 관자놀이 주위의 근육 긴장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약을 먹어도 두통이 좋아지지 않는다. 네. 뭐 병원 가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한 번쯤은 아마 그 잠자리를 같이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잘 때 코를 골지 않는가? 안 그러면은 내가 또 잠을 자는데 중간에 그냥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수면 무호흡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네네. 한번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두통하고 상관이 예, 있군요. 연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한 60% 정도가 네. 긴장성 두통과 굉장히 유사한 두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 오셔서 이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수면 무호흡이 생기지 않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치료를 받게 되면은 두통 없어져요? 두통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네. 평소에 이런 습관을 이제 유념해 두시면 두통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흔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통은 환자분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빨간 신호등으로 가기 전에 노란 신호등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 과로가 있다 그러면은 과로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은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여유의 미학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말이 있죠. 네, 있죠. 그래서 두통은 우리 몸에서 조금 앞으로 위험한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징조라고 하는 느낌 아닐까? 예, 느낌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와서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기 전에 네. 병원에 와서 제가 보기엔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머리 쪽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네. 과로를 좀 피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칭, 쉽게 얘기하면 과로가 있다 그러면은 목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몸의 경고기 때문에 네. 그 경고를 겸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이를 갖다 강도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이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과 김은규 교수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